독도 인근 해상에서 의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독도 북동쪽 168km 해상을 지나던 H상선이 72톤급 홍계잡이 통발어선인 제11 일진호가 전복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은 한일 중간 수역이었고 한국보다는 일본과 더 가까웠기에 H상선의 책임자는 사고자를 빠르게 구조하기 위해서 가까운 일본의 해상보안청에 즉시 신고하였죠.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나 일본 해상보안청의 함정 츠루가가 도착. 사고 현장을 살펴본 결과 사고선의 주변에는 한글로 일진호라고 적힌 대피용 구명 보트가 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이 한국 측 어선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이때 당시 사고 해역에는 풍랑 경보가 발효되어 일본 해상보안청이 수색을 하는 것에도 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엄밀히 따지자면 일본의 관할 구역도 아닌 한일 중간수역, 한국과 함께 관리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수색에 어려움을 느꼈다면 즉시 한국 측에도 연락하여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 합동수색을 개시했어야 할 텐데요. 일본 해상보안청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지 무려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한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해경은 5,000톤, 1,500톤급 함정을 급파하였고 오후 7시 50분에서야 사고 해역에 도착했는데 이것은 사고 선박이 처음 발견되고 8시간 30분이나 지난 후였죠. 사실상 생존자 수색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측은 일본에 대체 왜 늦게 통보를 했는지 차치하고 함정과 관공선, 민간어선 총 166척과 항공기 58대를 투입하여 집중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야간에는 조명탄을 투하하며 밤낮 없이 수색을 벌였으나 근처에서 표류 중이던 중국인 선원 2명, 선내 조타실에서 숨진 선장 박모씨, 사고 지점으로부터 62k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선원 김모씨 단 4명의 행방만 확인하고 나머지 선원 5명은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일 오전 6시를 기해 실종자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집중 수색 작업을 종료하고 기존의 평시 경비 업무 체제로 전환했다 알렸죠. 일본은 사고 선박 소식에 대하여 왜 그토록 늦게서야 한국 측에게 통보하였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일본이 이곳이 독도 인근 해상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였을 거라 추정하는데요. 공해상에서 사고 선박이 발견됐다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변국들에게 모두 도움을 요청하여 인도적인 구조 작업을 실시했을 테지만 하필 이곳이 한국과 일본의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 해상보안청에게 적합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에게 알리자니 한국의 영유권을 일부 인정하는 것 같다. 애초에 이곳은 일본의 해역이니 다른 국적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일본이 단독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 구조 작업을 모두 마친 이후 한국에게 인도하고 일본 해역에서 난파되어 표류 중이던 한국인들을 구했다고 보도하자 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자국 내에서도 괜히 한국이 불법적으로 일본 해역에 침입했다 사고를 당했는데 역시 대인배 일본은 아무 말 없이 선의를 베풀어 주기만 했구나. 하지만 다음부터는 한국인이 어떻게 되든 무시하세요 라는 여러모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예상외로 풍랑이 거세 수색의 난항을 겪자 만약 이들이 모두 실종되거나 사망했다는 것이 추후 밝혀졌을 때 일본이 덮어쓰게 될 책임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뒤늦게 한국에게 사고 사실을 통보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희석시키고자 한 것이죠. 참으로 치졸하고 사악한 사고방식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익이 달린 문제라지만 국가에 앞서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너무나도 당연히 인륜을 거스르는 그들의 행태, 그리고 모든 사고가 수습되고 난 이후에서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입을 열지 않고 모르쇠하는 일본의 뻔뻔함에 국내 네티즌들은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륜을 저버리면서까지 일본은 한국의 적법한 영토를 빼앗으려 하고 있지만 세계의 흐름은 이러한 일본의 노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한국의 손을 들어주는 국가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거의 비슷한 크기를 지닌 유럽의 작은 나라 헝가리는 유럽 동구권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조선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은 국가입니다. 1892년 조선은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이후 헝가리는 2차례의 세계대전과 미소 냉전을 겪으며 국가체제가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의 대한민국과 공식적인 수교를 맺은 것은 1989년도인데요. 2021년 기준 수교 32주년에 달하는 것이죠. 얼마 전 헝가리는 대한민국의 국빈을 초청하였고 대한민국 대표단은 헝가리에 방문하였습니다. 양국은 탄소 중립과 금융경제협력 등을 약속했고 서로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창 양국의 협력 방안과 미래 방향성을 의논하던 중 헝가리 측에서는 커다란 박스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지도가 들어있었는데 1730년 독일에서 제작되어 동아시아까지 그려져 있는 지도였죠. 이것을 보면 한반도 동쪽의 바다는 소동해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한국이 일본과 동해의 명칭을 두고 분쟁 중이라는 것을 인지하여 이 지도를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 대한민국 대표단을 맞이했던 스페인 역시 한국에게 고지도 한 장을 꺼내서 보여주며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에서 한국의 편을 들어주었는데, 아무래도 현재 유럽의 외교가에서는 한국의 환심을 사려면 고지도를 발견해내라는 재미있는 비법이 알게 모르게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페인이 한국에게 배터리 공장 러브콜을 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헝가리 역시 한국 배터리 업계에 러브콜을 보내고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번 고지도를 외교 카드로 꺼낸 것이죠. 이로써 일본의 입장은 참으로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보따리 풀듯 하나하나 공개하고 있는 모든 지도에 대하여 그것을 가짜라고 주장한다면 일본과 유럽의 외교 문제로 발전될 것이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에는 한국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유럽이 일본의 입장은 전혀 무시하고 한국에게 유리한 지도만 계속 공개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어떤 아쉬운 소리가 들리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유럽은 일본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오직 떠오르는 유망 국가인 한국을 어떻게 잘 구슬리느냐가 차세대 패권을 잡는 핵심 열쇠라고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단지 고지도 하나를 보여줬다는 작은 행동 하나가 이렇게까지 한국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일본을 물먹이는 일이 됐다는 점에 네티즌들은 통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 조선의 국호가 가올리쿠오, 코레아, 차오시엔 등 여러 표기 방식으로 적혀있는 것에 비해 일본의 명칭은 잽이라고 쓰여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잽은 일본을 비하하는 약칭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2차 세계대전부터 쓰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생각보다 전통을 갖고 있던 단어였다는 게 지도를 통해 밝혀졌죠. 물론 공식 지도의 비하의 의도를 담았을 리는 없으나 이 지도를 접한 일본인들은 한국의 명칭은 정성 들여 쓰고 동해까지 한국 것으로 해놨으면서 왜 일본에 대한 대우는 이따위인가 라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외교적 의미를 확대 해석될 수 있는 현장에서 헝가리가 보인 일방적인 한국 사랑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헝가리에는 이미 한국의 삼성전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각종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산업의 공장 투자가 유치되고 있고, 이것이 가져올 경제적 창출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는 그동안 헝가리 정부가 시행했던 어떠한 정책보다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대헝가리 최대 투자국이었던 독일을 제치고 1위에 오를 정도로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헝가리는 이러한 한국에게 크나큰 세제 혜택을 안겨다 줄 정도로 두 나라의 유대는 더욱 끈끈해지고 있는데요. 훈족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헝가리는 아직까지 비약적 추론이라는 주장이긴 하지만 우리 한민족과 연결점을 갖고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헝가리 민족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몽고 반점이 드문드문 관측되고 그들의 언어는 한국어와 동일한 어순에다가 비슷한 단어까지 꽤 많습니다. 아버지는 어버지, 아빠는 아파, 엄마는 언냐 등 헝가리의 단어를 보면 우리의 조상이 그들의 조상과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는데요. 말을 잘 다루고 활을 잘 쏘는 한민족의 DNA와 큰 유사성을 지닌 훈족은 과거 유럽 대륙까지 진출하여 지금 헝가리족의 뿌리가 되는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이 사용하던 무기는 휘두르기도 전에 훈족의 화살이 유럽인들의 머리를 관통할 정도로 훈족에 대한 유럽인들의 공포, 훈족왕 아틸라에 대한 그들의 공포는 칭기스칸을 보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죠. 그렇다 보니 헝가리는 유럽 내에 속하면서도 자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떨치게 만들었던 훈족왕 아틸라를 국가적 영웅으로 숭상하고 있고, 그의 DNA는 헝가리 사람들의 핏줄 속에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그들의 외모가 여타 유럽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인종적으로 많이 희석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의 몸에서 발견되는 몽고 반점, 그리고 국가명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한민족과의 연관성은 오늘날 대한민국과 헝가리가 동반자 관계를 다지는 데 있어 알게 모르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친밀감과 신뢰를 반드시 바탕으로 두어야 하는데, 우리와 이역만리 떨어진 생소한 유럽에서 유전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는 민족의 국가라는 것이 서로를 향한 우호 감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10배의 경제 규모를 지닌 대한민국이
헝가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어 경제 협력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단순히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를 해준다는 기존의 패권주의적 행보가 아니라 서로의 상생 성장을 지향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말 그대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